안녕하세요. 네. 여기 단추가 하나 떨어졌네. 여기 단추 3개인데 여긴 단추가 2개밖에 없네요. 그럼 이건 하나 띄는 게 좋겠죠? 오늘은 일요일이지만 출근을 해서 자기 암시 공식을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가 내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의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 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설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 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자신의 온 정신을 지배할 정도로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만 있다면 목표 성취에 대한 자기 확신이 조금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고 성취에 대한 확고한 결의가 있는 한 성공에 대한 자기 확신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내리 속에 부자가 되겠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사람만이 진짜 거부가 될 수 있다. 늘 이렇게 부자에 대한 열망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실제 부자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부자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쉽게 그릴 수 있다. 이것이 앤드류 카네기와 토마스 에디슨의 성공 비결임을 알려드립니다. AI 사피엔스. 책 한 권 읽기 참 어렵습니다. AI 사피엔스. 어른은 먹지마. MG 팬덤이 만든 원소주의 성공. 결국 풀어야 할 문제는 팬덤을 어떻게 만드느냐이다. 도대체 팬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팬덤을 움직이는 건 역시 젊은 층이다. 특히 메타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MZ의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들은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소비를 즐기기 때문이다.
이들은 바이럴 세대 또는 댓글 세대다. 누군가가 좋은 경험을 댓글로 남기고 그것이 여러 사람의 공감을 받아 빠르게 확산된다. 그러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어느새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을 한다. 최근에는 이런 소비 현상이 10대로까지 확산하면서 잘파 세대의 소비 트렌드로 언급되고 있기도 하다. 특이하게도 이들은 온라인에서 주로 활동하지만 오프라인 경험도 매우 중요시한다. 그러한 경험을 선택할 때는 바이럴에 매우 강하게 의존한다. 국내 한 조사 결과 미디어 캐럿에 따르면 Z세대의 97.2%가 팝업 스토어에 방문해 봤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만큼 이들은 오프라인 경험을 매우 중시하고 이러한 경험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유하는 것을 생활의 일부로 여기며 즐긴다. 그래서 팬덤을 만들려면 이들이 좋아하는 소비 방식에 맞는 좋은 경험을 디자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티스트가 진정성을 가지고 개발한 술. 최근 대표적으로 성공한 브랜드가 바로 원소주이다. 원소주는 래퍼 박재범이 야심차게 준비한 우리나라 고유 소주 브랜드이다. 특이한 것은 마케팅 전략 전체가 디지털 세대만 마셔요. 어른들은 먹지 마세요 였다는 것이다. 뭐 일부러 어른들을 배제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50대 이상의 소비자는 구매조차 힘든 상품이다. 젊은 층을 매료시킨 원소주의 전략을 살펴보자. 일단 래퍼 박재범이 전면에 등장한다. MG와 코드가 잘 맞는 가수다. 가수 임재범이었다면 나도 관심을 더 많이 가졌을 것 같다. 보통은 가수가 술에 관한 히트송이나 하면 하나 내면 대기업과 함께 브랜딩을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박재범은 생각부터 다르다.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 박재범. 진짜 한국을 대표하는 소주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이다. 멕시코는 데킬라, 러시아는 보드카, 영국은 스카치 위스키, 미국은 버번 위스키 등 나라마다 대표하는 술이 있다. 대중적이면서도 조금은 품격 있는 술 브랜드도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 술인 소주 중에는 내세울 만한 브랜드가 없어 아쉬웠다고 한다. 일반 소주는 고구마 주종으로 만든 화학주에 가깝고 또 전통 소주는 비싸도 너무 비싸게 만들었다. 그래서 박재범은 적당히 대중적이면서도 박재범의 무슨 노래를 들어봐야 되나요? 그쵸? 또 전통 소주는 비싸도 너무 비싸다. 그래서 박재범은 적당히 대중적이면서도 글로벌한 관점에서도 즐길 수 있는 소주를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다. 자기 팬들이 가득한 커뮤니티에서 말이다. 외국에서는 가수나 배우들이 히트시킨 주류 브랜드도 이미 많았기 때문에 더 자신이 있었다. 그리고 원소주 박재범. 저희가 이제 강한 압력으로 얘를 주입하기 때문에 한 하루 정도 지나면 거의 다 빠지고. 유튜브 프로모션에 대한 모든 것. 광고를 쓰면 채널 알고리즘이 안 좋아질까? 원소주 박재범과 함께하는 주류와 개론. 우리가 전통주 간략하게 다뤘거든. 원래는 소주 같은 증류주 이전에 탁주, 청주 같은 양조주의 역사가 더 길기 때문에 그걸 먼저 다뤄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우리가 뭐 위스키도 먼저 증류주 하고 나중에 맥주 같은 거 하는 것처럼 역주행. 요즘 역주행 대세 아니야?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돼. 오늘도 증류주를 하게 되는데 이제 막 새로 나온 술이야. 평소에는 내가 뭘 찍는지 모르는데 오늘은 모를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 그렇다고 이게 방송국처럼 모르는 척을 하자니 우리가 연기가 안 되고 괜찮아요. 소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티스트가 진짜 소주 개발을 시작했다. 원소주를 개발하면서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는 원소주 더 비기닝이라는 책으로까지 나왔다.
그 책에 따르면 박재범은 소주의 어벤져스 팀을 결성한다. 2021년 4월 원스피리츠라는 양주 업체도 설립한다. 소주 제조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브랜딩 전문가 등이 모여 꾸준히 회의를 하고 전략을 수립한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업무를 추진한다. 유명한 린 스타트업 방식이다. 일단 제조 설비는 별도로 만들지 않았다. 강원도 원주 지역에 휴업 중인 양조장을 찾아가 협업을 제안한다. 항아리 숙성을 거친 증류식 소주라는 독특한 제조 방법을 개발했다. 전통적인 개념을 담아내면서 고급스럽고 대중성까지 확보하는 방식이다. 마케팅 전문가는 박재범의 팬들이 좋아할 만한 항아리 숙성 스토리를 빌드업하고 제품의 디자인도 이들의 취향을 적극 반영했다. 일이 착착 진행되어 술이 숙성되고 판매가 가능한 날짜가 가까워지자 제품 발표 행사를 기획했다. 박재범이 유명한 래퍼인 만큼 당연히 기자들을 불러 신제품 발표 기자회견을 할 줄 알았는데 웬걸. MG의 성지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팝업 이벤트로 판매를 시작했다. 갑자기 일론 머스크의 메시지가 떠오른다. 광고하지 마라. 열광하게 하라. 22년 2월 25일 실제로 더 현대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다. 박재범이라는 유명인이라서 가능한 일이긴 했지만 기대 이상이었다. 여의도역에서는 백화점 오픈 시간 전부터 1km가 넘는 줄이 이어졌고 그 장관이 SNS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준비한 소주 2만 병은 금세 완판되었고 SNS에 엄청난 바이럴이 형성되었다. 한 병당 가격이 14,900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소주 열풍은 식을 줄 몰랐다. 처음에는 1인당 12병으로 제한했던 것을 4병으로 줄여야 할 만큼 많은 인파가 몰렸다. 팝업 이벤트의 경험을 좋아하고 특별한 굿즈 구매를 좋아하는 Z세대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것이다. 물론 그 중심에 박재범의 팬덤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원소주. 원소주. 이거는 흔히 녹색병에 든 타피오카 전문 주정 희석주가 아니고 진짜 쌀 100%로 만든 우리나라 전통식 소주야. 내가 모르고 왔으면 소주라는 거에 많이 놀랬을 텐데 우리 그때 때는 여도 소주야. 그거랑 비슷한 방식인 거지. 근데 이 소주는 이제 세상에 막 나온 거라 나도 자세한 정보를 잘 몰라. 나보다 이걸 더 잘 설명해 주실 분이 계셔. 그래서 그분을 한번 모셔보려고. 야 떨고 있냐? 바로 이 소주 브랜드를 탄생시킨 박재범님이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최초의, 그치, 우리 채널 최초지. 아, 게스트 처음이에요? 셀럽 게스트분은 처음이지. 아, 진짜요?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이번에 이렇게 원소주를 내시게 됐는데, 네. 그동안 뭐 다른 방송에서도 몇 번 이 술을 왜 만들게 됐는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제가 사실 이걸 한 2018년인가 그때부터 언급했었어요. 제가 락네이션 들어가면서 소주란 노래로 이제 싱글을 냈는데 그때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소주를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된 외국인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실제적으로 제 뭐 흑인 친구분들도 유튜버를 보면 갑자기 이제 너무 소주로 바꾸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제가 이제 그 보고 싶은 게 너무 프로모션하면서 많죠. DJ 분들이나 매치 쪽 분들한테 이제 소주 궁금하게 만드는 해줬으면 그때 영상이 이제 많아요. 이거 네가 하는 거냐? 아 제가 하는 거. 전혀 다른 생태계를 공략해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공. 두 번째 판매는 온라인 판매였는데 25,000병이 불과 36초 만에 완판되었다. 제조 특성상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서 한정 수량만 판매한다는 제한성이 오히려 구매자들을 더 열광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거의 모든 고객에게 이 시대에 소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먹어봐야 하는 소주로 원소주를 각인시켰다. 다음 판매는 드디어 오프라인을 향한다. 그렇다고 모든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GS25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그것도 점포 한 곳당 5병만 제공한다. 희소성에 대한 열망을 키워 높은 관심도를 지속한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해서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원소주는 큰 성공을 거둔다. 한때 편의점 월간 주류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 고객의 바이럴을 만들고 그 바이럴이 다시 소비를 부추기는 선순환을 성공적으로 실현한 사례이다. 반짝 인기로 금방 시들해질 거라는 우려와 달리 23년에도 원소주는 편의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주류로 인기를 모았다.
22년 GS25에서 팔린 원소주 매출이 무려 500억 원을 넘었고 이는 삼각김밥 매출보다 많다고 하니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다. 23년 3월에는 박재범이 재미교포라는 점을 살려 미국 뉴욕과 LA에 원소주를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한식의 인기에 힘입어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실적도 괜찮다고 한다. 또 한류의 높은 인기를 얻고 태국과 베트남으로도 수출을 확대했다. 소주야말로 대표적인 K푸드니까 메타 세상에 대한 시장 확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추진한 것이다. 원래 소주는 사업화가 어려운 영역이다. 한라산에 좋은 물로 시작했던 제주 소주가 망한 적이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 최고의 유통기업인 이마트가 인수했다. 전국에 분포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24에서만 유통해도 망할 일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결국 아쉽게도 얼마 못 가서 망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소주 시장이다. 유통도 어렵고 판매도 어렵고 마케팅도 어렵다. 맛의 차별화도 어렵다. 그래서 원소주 등장 초기에 기존 업체들이 모두 비웃었다. 쉽지 않을 걸 하면서 말이다. 그러고 보니 소주라는 게 맛이 특별히 다르기가 쉽지 않다. 또 주로 식당에서 판매되는데 그렇다 하면 식당 주인들이 미리 구매를 해줘야 한다. 예전에는 주류 신제품 나올 때마다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공짜 마케팅을 펼치던 알바생들이 정말 많았다. 그렇게 엄청난 자본을 투여해도 공략하기 어려운 소주 시장에 래퍼 박재범이 달려들었으니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불나방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소주는 업계 전문가들의 예상을 다 깨부수고 전혀 다른 디지털 생태계를 공략해 의미 있는 성공을 만들어냈다. 다 깨부수고 이 말이 꽂히네요. 그죠? 깨부수고 다 깨부수고 우리 엑스피어 블록체인도 가능한 한 빨리 선점이 중요하니까요. 전 세계에 우리 엑스피어 블록체인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디지털 세대만 일관되게 공략한다. 원소주 인기의 비결은 MZ세대 즉 디지털 세대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좀 더 발칙하게 표현하자면 5060 세대는 잡숫지 마세요. 전략이 성공한 사례다. 기존 업체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전략을 전부 거부했다. 소주 소비가 제일 많은 식당 영업도 포기했고 일반적인 유통라인도 무시했다. 첫 오프닝 행사부터 어른들을 배제했다. 소주가 나왔다는데 팝업 이벤트가 웬 말인가. 그것도 갑자기 현대백화점 이라니. 서너 시간씩 기다리며 1km 줄을 서서 소주를 사 마실 열정이 기성세대에는 없다. 당연히 디지털 세대만의 잔치로 끝났다. 온라인 판매도 별다르지 않다. 36초 만에 매진되는 온라인 스토어에서 득템을 할 수 있는 기성세대는 많지 않다. 당연히 디지털 세대만의 원소주가 된 것이다. 편의점도 마찬가지다. 언제 입고되는지 언제 완판되는지도 디지털 세대의 정보력이 훨씬 좋다. 결국 원소주는 오직 디지털 세대만을 위한 소주라는 전략을 일관되게 실천한 것이다. 스토리텔링, 인플루언서, 바이럴 마케팅을 아무리 잘 계획해도 소주 시장만큼은 만만치 않다는 세간의 훈수지를 가볍게 무너뜨린 것이다. 술은 기분에 따라 그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아주 특별한 음료다. 소주를 처음 마신 사람들은 너무 쓰다고 하고 오래 익숙한 사람들은 달다고도 한다. 그야말로 마음 내키는 대로 느껴지는 것이다. 원소주를 처음 맛본 디지털 세대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럴 때 선입견이 작동한다. 박재범의 스타일이 담겨있고 구매 방식도 우리만 배려한 소주, 디자인도 스타일도 딱 우리들만 마시라고 만들어준 소주. 그래서 MZ세대는 더 맛있게 느꼈던 것이다. 구매한 사람들의 댓글이 거대한 바이럴을 일으킨 것도 바로 이런 디지털 세대의 좋은 경험 덕분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그렇다면 5060 세대의 마음은 어땠을까? 반대로 기분이 안 좋았을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잘났다고 구입도 이렇게 어렵고 맛보기도 힘든 건지 진짜 화가 난다. 기분이 나쁘니 맛을 평가하는 것도 당연히 냉정해진다. 가격도 14,900원 더 화가 난다. 소주라면 4,000원 이하여야 정상이다.
어디 내가 얼마나 맛있나 보자라는 환한 마음으로 맛을 본다. 그러니 좋은 평가가 쉽지 않다. 보통 독특하긴 한데 그렇게까지 좋은지는 모르겠어. 그 돈을 주고 먹을 건 아닌 것 같다. 즉 등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진다. 그런데 왜 판매에는 문제가 없었을까? 괜찮다. 어차피 이들은 댓글을 달지 않으니까. 이들은 SNS를 통해 바이럴을 일으키는 소비 세대가 아니다. 디지털 세대가 바로 참여하는 커뮤니티에 가입해 본 적도 없다. 정치 관련 신문기사나 유튜브에 댓글 다는 게 전문이다. 소비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는 댓글 파워가 없다는 뜻이다. 물론 5060 세대를 겨냥한 제품이라면 달랐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실버 세대를 겨냥했다는 제품이나 서비스 중에 그렇게까지 엄청난 인기를 끈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 세대는 유행보다 편안한 소비를 중시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보다 익숙한 것을 선호한다. 그리고 돈을 많이 쓰지도 않는다. 물론 이들도 20, 30대 시절에는 다양한 유행을 즐겼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5060 세대 중에도 유행에 민감하고 팬덤 소비를 즐기는 사람들이 등장하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는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원소주의 성공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팬덤을 디자인하려면 MZ세대, 더 나아가 잘파 세대가 원하는 좋은 경험을 디자인하고 이를 비즈니스 런칭부터 마케팅, 광고, 세일즈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기획해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그 일 자체를 이들 세대가 주도하는 게 중요하다. 과거처럼 경험 많은 부장님과 이사님이 그들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실패하기 십상이다. 팬덤 소비로 세상을 바꾸는 잘파 세대. 잘파 세대는 재미와 경험을 중시한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오프라인 경험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즐거운 것을 경험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다양한 SNS를 통해 사람들과 공유한다. 실제 엘리트 학생복에서 실시한 설문회에서는 무려 92%의 응답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연관된 다양한 굿즈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고 40%는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굿즈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심지어 27%는 굿즈 구매를 위해 오픈런을 경험했고 57%는 오픈런을 할 의지가 있다고 응답했다. 굿즈 판매는 대부분 팝업 스토어나 다양한 마케팅 이벤트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래서 많은 기업이 팝업 스토어 기반의 재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는 잘파 세대가 매우 자기 주도적이고 구매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며 재미라는 경험을 특히 중시하고 그 경험을 SNS에 적극적으로 올려 바이럴을 일으킨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들은 서로 댓글을 달아가며 빠르게 바이럴을 확산시키고 팬덤을 구축한다. 결국 팬덤을 만들려면 광고보다는 좋은 경험을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 바이럴을 일으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디지털 플랫폼도 필수이다. 그 플랫폼을 가장 잘 갖추는 게 무신사이다. 무신사. 바지 50만 장 팔아치운 댓글의 위력. 21년 무신사에서 유아인 바지라는 것을 판매했다. 놀랍게도 이 바지는 무려 50만 장이 넘게 팔렸다. 보통 바지 한 장의 가격이 5만 원 정도니까 무려 250억 원의 매출을 바지 하나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 정도 매출이면 이익도 100억 원을 훌쩍 넘었을 것이다. 웬만한 패션 제조업자라면 은퇴해도 될 만한 큰 돈을 한 번의 론칭으로 번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판매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바로 댓글이다. 이 상품의 리뷰 게시판에는 무려 11만 개의 댓글이 달려있다. 색상별로 다 사고 싶다. 가볍고 스타일이 너무 좋다. 구매자들로부터 엄청난 칭찬이 쏟아졌다. 잘파 세대는 바이럴에 민감하다. 이래서 팬덤 경제가 매력적이다. 적은 인원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도전했을 때 거둘 수 있는 성과가 과거와는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무신사가 소비자 리뷰를 노출시키기 시작한 건 2011년부터인데 10년여 동안 2,500만 건이 넘는 리뷰가 쌓였다고 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댓글의 위력은 어마어마하다. 결국은 댓글 구매자의 좋은 경험에서 비롯된다.
그걸 구매로 이어지게 만드는 마케팅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좋은 경험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실력이다. 댓글 역시 대부분 잘파 세대가 만들어낸다. 원소주의 성공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바이럴의 위력이라고 앞서 소개했다. 그렇다면 5060 세대에서는 왜 팬덤 형성이 어려울까? 이들은 상품 구매 후 댓글 작성이나 리뷰에 기반한 구매에 익숙한 세대가 아니다. 당연히 영향력이 떨어진다. 워낙 바쁘게 살아온 사람들이라 상품 구매에 대한 자기 주도권도 상대적으로 강하지가 않다. 익숙하고 보편적인 구매 패턴을 유지하기 때문에 트렌드에도 별로 민감하지 않다. 또 이 세대는 유행보다는 럭셔리 명품 브랜드 구매에 집중하는 현상이 더 강하다. 그래서 팬덤을 디자인하려면 좋은 경험을 디자인하려면 MZ세대 더 나아가 잘파 세대에 집중해야 한다. MZ세대, 잘파 세대에 집중해야 한다. 무신사는 이런 잘파 세대의 소비 특이성을 잘 고려해 급성장한 패션 브랜드 플랫폼이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출발해 코로나 기간에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코로나가 끝나자 오프라인 경험에 목말라 있던 잘파 세대의 욕구를 반영해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적극적으로 확장했다. 무신사의 도전은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만들어 냈다. 무신사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무신사 챗 GPT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무신사 무신사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패션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주로 스트리트 패션, 캐주얼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며 다양한 국내외 브랜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무신사는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와 디자이너들의 상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고 트렌디한 패션 스타일을 선보이는 플랫폼으로 유명하다. 또한 무신사 스토어 외에는 패션 트렌드, 뉴스, 스타일링 팁 등을 제공하는 무신사 매거진을 운영하고 있다. 무신사의 도전은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다. 23년 11월 무신사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10일 동안 진행되었는데 첫날 5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더니 놀랍게도 총 3,08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 비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험을 적절히 연결해 지속적인 재미와 소비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한다. 그 기간에 마유도 447만 명으로 전문몰 앱 중 볼프 기간 방문자 수 1위를 기록했다.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해 잘파 세대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을 천여 개나 입점시키고 이들이 좋아하는 거라면 온라인 이벤트로부터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까지 다양한 시도를 축적한 것이 성장의 비결이었다. 이제는 국내 브랜드의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해외 진출도 적극적이다. 세계관이 통합된 전 세계 메타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확대하는 것이다. 22년 9월 무신사는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를 오픈하고 일본, 미국, 태국, 싱가포르, 캐나다,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3개국의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를 시작했다. 더그 클럽, 서저리, 렉토 등 단독 입점 브랜드를 비롯해 디스 이즈 네이버댓, 앤더슨 벨, 로 클래식, 아모멘토 등 무려 1000여 개 브랜드가 입점했다. 1년 만에 매출이 10배 이상 늘었다고 하니 앞으로 기대가 크다. 특히 K-팬덤이 강한 일본, 미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보다 시장 규모나 수요가 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23년에는 도쿄 하라주쿠에 오프라인으로 무신사 도쿄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이때도 큰 인기를 모았다. 해외에서도 온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좋은 경험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잘파 세대는 이렇게 커뮤니티를 통해 좋은 경험을 공유하고 국경 없이 서로 소통하며 소비도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들이 선택한 트렌드에 맞춰 유행을 재창조해 가고 있다. 브랜드를 유통하는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자. 브랜드를 유통하는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자. 무신사 플랫폼을 기반으로 잘파 세대를 사로잡는 패션 브랜드 중 하나가
떡그 클럽이다. 떡그 클럽. 떡그 클럽을 아십니까? 떡그 클럽. 떡그 클럽. 예.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조영민이 디렉터가 되어 디자이너 권지율과 손을 잡고 18년 패션 브랜드를 런칭한다. 처음부터 래퍼나 바이크족이 좋아할 대담한 브랜드로 컨셉을 잡고 매우 도전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하기 쉽지 않은 컨셉이었다. 특히 런칭 초기 팬티에 하여튼 입에 담기 어려운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새겨 넣어서 논란을 일으켰고 유명세를 타면서 인지도를 높였다. 떡그 클럽은 조영민의 인플루언서 파워에 더해 제품의 높은 퀄리티, 도전적인 디자인, 섹시하고 독특한 감각으로 글로벌한 인기몰이를 시작했다. 우리나라 브랜드로는 드물게 에이셉, 라키와 디베이비, 시저 등 해외 셀럽들이 즐겨 입는 브랜드로 유명해졌다. 이렇게 형성된 메타 세상의 글로벌 인기를 발판으로 23년에는 무신사와 함께 도쿄에 쇼룸을 오픈했고 글로벌 브랜드 MCM과도 협업 프로젝트를 시도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휠라와도 멋지게 콜라보를 성공시켰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글로벌로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고 한다. 물론 아직 성장 중이고 얼마만큼 성공을 거둘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누구나 이렇게 자신의 크리에이티브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가 형성된 것은 행복한 일이다. 인플루언서로서 잘파 세대가 좋아하는 트렌드를 알고 그 트렌드에 집중해 패션 브랜드를 만들어 인기몰이를 한다. 그러면 무신사 같은 잘파 세대가 열광하는 플랫폼을 통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 세계 유명 아티스트들과 국경 없이 소통하고 공감을 얻는다면 이들이 자발적으로 엠베서더가 되어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데 기여한다. 물론 감각적인 미디어를 통한 브랜드 스토리의 전개, 좋은 경험을 주는 제품의 디자인은 필수이다. 실력이 승부처라는 것이다. 한 사람의 크리에이터를 출발점으로 거대한 자본과 조직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글로벌 인기를 누리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메타 세상의 매력이자 위력이다. 떡그 클럽 이외에도 이러한 신규 브랜드들은 다양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여기저기서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고 당연히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과거 대기업들이 대량 매출과 브랜드 파워를 내세워 독점하던 패션 시장이 달라졌다. 잘파 세대가 들어와 다양성을 꽃피우고 있다. 브랜드 파워 역시 한 국가에 머물던 것이 이제는 글로벌로 확대되었다. 메타 세상을 누비는 잘파의 세계관이 패션 시장에도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이러한 트렌드는 컨텐츠 소비 시장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오프라인 중심의 패션 시장에도 나타났다. 변화가 급격한 시기에는 변덕스러운 소비 트렌드에 대응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기업만이 시장을 차지한다. 그래서 메타 세상의 소비 트렌드를 정확히 읽고 그들의 팬덤을 끌어내는 기획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결국 생각하는 힘과 빠르게 실천하는 힘이 지배하는 시대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말이다. 거대 자본과 권력의 장벽이 무너졌다. 산업별 생태계 변화와 유사성을 한번 점검해보자. 과거에는 만화가가 되려면 유명 작가 화실에서 10년 이상 밑그림을 그리며 버텨야 했다. 개그맨으로 유명해지려면 방송국 PD나 잘나가는 개그맨 선배한테 필사적으로 잘 보여야 했다. 오죽하면 똥궁기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그런데 디지털 문명으로 전환되면서 이 모든 것이 달라졌다. 실력만 있으면 웹툰 작가는 웹툰 플랫폼으로, 개그맨은 유튜브 채널로 얼마든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패션 생태계로도 확산 중이다. 과거에는 디자이너가 패션 브랜드를 하나 론칭하려면 엄청난 자본이 필요했다. 거대한 제조 설비도 있어야 하고 유통에도 큰 돈이 들었으며 재고 부담도 컸다. 광고에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했다. 꿈 많은 젊은 디자이너가 브랜드 하나를 론칭하는 건 정말 꿈 같은 얘기였다. 그래서 실력보다는 거대 자본과 방송 권력이 브랜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었다. 그러니 대부분의 패션 브랜드는 대기업 계열사의 전유물이었고 그 외에 중소기업들은 그저 납품업체에 불과했다.
물론 끝없는 노력과 재능을 바탕으로 수십 년을 이를 악물고 버텨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킨 기업도 있긴 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벽을 넘어야 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를 만나 자본과 권력의 거대한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크리에이터가 패션 디자이너를 만나 멋진 콜라보로 더그클럽 같은 패션 브랜드를 만드는 시대이다. 아티스트 한 사람이 술을 만들겠다는 진정성 하나만으로 최소한의 팀을 모아 원소주 같은 리큐어 브랜딩을 성공시켰다. 김밥집 사장님이 맛있는 냉동김밥을 만들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슈퍼 히트를 만들어냈다. 시작은 유튜버이거나 웹툰 작가였다. 우리는 유명 유튜버나 웹툰 작가가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알았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눈치채지 못했다. 창의적이고 도전을 즐기는 꿈꾸는 사람들이 그 새로운 길을 찾아내고 있다. 그런 혁신의 기회의 시기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기회는 우리에게도 공평하다. 실력은 기본, 그 위에 좋은 경험을 디자인하라. 여기 또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빨리 읽어서 제가 하는 우리 블록 매니아 사업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저 또한 이런 거를 활용할 줄 몰라서 일단 더그 클럽을 한번 찾아볼까요? 더그 클럽. 더그 클럽이었습니까? 더그 클럽은 대한민국의 스타일리스 패션 브랜드로 독특한 디자인과 강렬한 이미지를 주목받고 있다. 더그 클럽은 힙한 문화와 스트리트 웨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개성 있는 그래픽과 대담한 스타일로 많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주로 후드, 티셔츠, 바지, 액세서리 등 다양한 스트리트 패션 아이템을 선보이며 무신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하여튼 그렇고요. 또 멘토 2.0 지금은 웹 3.0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엑스피어 블록체인은 웹 3.0입니다요. 제가 읽을 곳은 진흙탕에 꼬리를 끌고 다닐지언정. 장자가 강가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을 때 초나라 임금이 대부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 자신의 뜻을 전하게 했다. 장자, 번거롭겠지만 나라의 정치를 부탁드리고 싶소. 장자는 낚싯대를 들이운 채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내가 듣건대 초나라에는 신령스러운 거북이 있는데 죽은 지 이미 3000년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 임금은 그것을 비단으로 싸서 상자에 넣어 묘당 위에 그것을 보관한다고 한다. 그 거북이의 입장이라면 죽어서 뼈만 남아 존귀하게 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살아서 진흙 속에 꼬리를 끌고 다니고 싶겠습니까? 두 대부가 대답했다. 그야 살아서 진흙 속에 꼬리를 끌고 다니려 하겠죠. 장자가 말했다. 그러면 돌아가시오. 나는 진흙 속에 꼬리를 끌고 다니며 살려고 합니다. 죽음이란 자연의 변화에 불과하다. 장자의 아내가 죽자 해자가 조상하러 갔다. 장자는 그때 두 다리를 뻗고 앉아 항아리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해자가 말했다. 두 분과 함께 살았고 자식을 길렀으며 함께 늙었다. 그런 부인이 죽었는데 곡은 안 하고 항아리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너무 심하지 않은가? 장자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 그녀가 죽고서 처음에는 나라고 어찌 슬픔이 없었겠는가. 그러나 그가 태어나기 이전을 생각해보니 본신은 삶이 없었던 것이었고 살만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형체조차 없었으며 형체만이 아니라 기운조차 없었던 것이다. 흐리멍덩한 사이에 섞여 있었으나 그것이 변화하여 기운이 있게 되었고 기운이 변화하여 형체가 있게 되었으며 형체가 변화하여 삶이 있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은 그런 아내가 또 변화하여 죽은 것이다.
이것은 봄, 가을, 여름, 겨울에 사철이 운행하는 것과 같은 변화였던 것이다. 그 사람은 하늘과 땅이라는 거대한 방 속에 편안히 잠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소리내어 그의 죽음을 따라 곡을 한다면 천명에 도달하지 못할 짓이라 스스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곡도 하지 않고 노래를 부른 것이다. 자연의 도를 통하는 데에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공자가 초나라로 가는 길 습속을 지나다가 꼽추가 매미를 잡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매미를 줍듯 하고 있었다. 공자가 물었다. 당신의 재주는 참으로 교묘하군요. 무슨 도가 있는 것입니까? 곱추가 대답했다. 제게도 도가 있습니다. 5, 6월 사이에 매미채 위에 알을 2개 포개어 놓고서 떨어뜨리지 않게 되면 실패하는 일이 극히 적게 됩니다. 알을 3개 포개어 놓고서도 떨어뜨리지 않게 되면 실패하는 일은 열에 1번 정도 있게 됩니다. 알을 5개 포개어 놓고도 떨어뜨리지 않게 되면 마치 매미를 줍듯이 잡게 됩니다. 지금 나의 몸가짐은 마치 베어낸 나무 등걸 같고 나의 팔 눌림은 마치 마른 나뭇가지 같이 됩니다. 비록 하늘과 땅이 크고 만물은 많다고 하지만 오직 매미 날개만을 알게 됩니다. 나는 몸과 마음이 젖혀지지도 않고 기울어지지도 않으며 어떤 일에도 매미 날개에 대한 집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찌 잡히지 않겠습니까? 공자가 그의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의지가 헛갈리지 않고 통일되면 귀신에 가깝게 되는 법이라 했는데 그것은 저 곱추 영감을 두고 한 말 같구나. 모든 생명은 본성대로 편안히 살기를 원한다. 제사를 관장하는 관리가 예복을 차려입고 돼지 우리로 가서 돼지에게 말했다. 너는 어째서 죽음을 싫어하느냐? 내가 3달 동안 몸을 깨끗이 하고 4월 동안 금기를 시켜 흰 띠풀을 깔고 요리한 다음 너희 어깨와 엉덩이 고기를 장식된 제기 위에 모셔 놓으려고 한다. 그러면 너도 좋지 않겠느냐? 돼지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겨나 지게미를 먹으면서 살더라도 돼지 우리 속에 그냥 있는 것이 좋다.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생각할 때에는 살아서는 높은 벼슬 자리에 있고 죽어서는 상여 위 아름다운 관 속에 놓이게 된다면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다. 돼지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의 편안한 삶을 부정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편안한 삶을 취하고 있으니 돼지만을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계적으로 수양을 쌓아 완전한 덕을 지녀야 한다. 기성자가 임금을 위해서 닭싸움을 기르고 있었다. 임금이 열흘 만에 닭을 싸움시킬 수 있겠는가 묻자 그가 대답했다. 안 됩니다. 아직 쓸데없이 거만하여 기운만 믿고 있습니다. 열흘 만에 다시 물으니 대답했다. 안 됩니다. 아직도 상대방에 대해 울림이나 그림자처럼 호응합니다. 열흘을 더 지나 물으니 그가 대답했다. 안 됩니다. 아직도 상대방을 노려보며 기운이 성합니다. 열흘이 더 지나 물으니 그가 대답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비록 상대방 닭이 운다 해도 이미 아무런 태도의 변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마치 나무로 깎아놓은 닭과 같습니다. 그의 덕은 완전해졌습니다. 다른 닭들은 감히 덤벼들지 못하고 보기만 해도 되돌아 달아날 것입니다. 기성자는 당시 최고의 투계 사육사로 유명했다. 마음과 외물이 동화되면 가장 편안하다. 공수가 손으로 도안을 하면 그림새나 구분자를 쓴 것과 같이 정확했다. 그의 손가락이 물건에 동화되어 있어서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정신은 하나가 되어 아무런 거리낌도 받지 않는 것이다. 발을 잇는 것은 시인이 알맞기 때문이다. 허리를 잇는 것은 허리띠가 알맞기 때문이다. 옳고 그른 것을 잇는 것은 편안하고 알맞기 때문이다. 안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고 밖으로 물건에 이끌리지 않는 것은 사리와 경우에 편안하고 알맞기 때문이다.
알맞음에 시작하여 알맞지 않은 일이 없게 되며 알맞음이 알맞은 것조차도 있게 되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네, 추석 연휴 명절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요. 아프지 않게 잘 하시고요. 네, 우리 엑스피어 코인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엑스피어 코인 화이팅!